각자의 시간, 공백, 개가 도랑에 빠진 듯한 겨울날이었다. 그 무렵 나는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내 움직임, 눈 깜빡임, 숨 쉬는 것,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 방에 가만히 누워 이불을 코끝까지 잡아 당겼다. 그리고 난 아마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했을 거란 생각을 했다. 사실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그랬을 거라고 머리에 떠올랐다.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은 꽤 좋은 공간이다. 교외 전원주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었고 외부로 통하는 수단은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어서 무기력을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은 순전히 나에 대한 부모님의 배려였다. 다행히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많이 안정을 되찾았다. 적어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좋다. 그건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알려고 하면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려는 순간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리고 말 것이다. 코끝까지 잡아당긴 이불 때문에 숨쉬기가 영 불편하다. 그래도 이불을 내릴 용기는 나지 않는다. 무기력증에 변화를 주느니 차라리 숨 막혀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나는 곧 대학에 들어간다. 얼마 전 합격 통지를 받았다. 와이대 화학과에 원서를 써놓은 상태였는데 며칠 전 발표가 난 것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입학까지는 아직 2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다행이다. 이 상태로는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없다. 무기력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해 부모님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잠시 내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아침 드라마처럼 고루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겠다. 아버지는 최고 경영자이다. 어느 회사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알게 되면 날 아주 굉장하게 볼 테니까. 아버지는 늘 바쁘셨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최대한 가정적이고자 노력하셨다는 말이다. 크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친 기억도 없다. 자상한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다. 난 가끔 아버지의 회사에서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데 그냥 함께 밥 먹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다. 자네는 통조림 회사나 가는 게 나을 뻔했네. 냉정한 표정으로 부하 직원을 쏘아붙인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든 말든 아버지는 자기 일에 몰두해버린다. 부하 직원은 울긋불긋한 얼굴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가정적이고 따뜻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런 것 따위나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엄마는 H여대 국문학과 교수이다. 누구든 엄마를 본다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셨군요. 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이지만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처음 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거란 이야기다. 그러니까 나는 전형적으로 가정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아버지와 전형적으로 지적인 데다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엄마를 부모로 가진 것이다. 엄마는 소설을 포함해서 여러 권의 책을 내었다. 엄마는 자신의 소설을 내가 읽지 않길 바랐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랬다. 그럼에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 나는 그 책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차마 굉장한 글이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다. 어쨌든 나는 높은 교육을 받고 수입 또한 풍족한 데다가 화목이라는 말을 실천에 옮기려는 부모님이 만든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해라고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겨우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커튼을 젖혔는데 일순간 햇빛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쏟아졌다. 뒤로 튕겨나가는 줄 알았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냉랭한 공기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휘황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가 신선하다기보다 무덤에서 썩다가 관 뚜껑을 열고 막 숨을 들이쉬었을 때 같은 기분이었다. 이해하려 할 필요 없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 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어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마지막으로 침대에 눕기 전에 쥐약이라도 다 마셨나 보다. 겨우 깨어나서 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다. 뼈도 없고 머릿속도 텅 비었다. 쥐약의 부작용이다. 흐느적거리다가 곧 구겨져 내릴 것이다. 그럼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소리도 없이 바닥에 스며들어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몸이 녹아내리고 있다. 딩동.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왔다. 뭐 하냐? 컴퓨터 켜. 이야기 좀 하자. 해문이었다.
혜문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끼리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이사 오기 전까지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꽤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혜문이는 이번에 S대 물리학과에 들어갔다. 형식적인 것이다. 혜문이는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머리는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이를테면 괴성을 지른다거나 외계인 같은 몸짓을 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혜문이가 비열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잠깐이었지만 혜문이를 꽤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혜문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 역시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혜문이가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비열한 건지는 모를 일이다. 혹은 전혀 의도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문이가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이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혜문이의 말투나 외모, 성격 같은 것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느끼는 한 그건 모두 잘 꾸며진 것이다. 게다가 혜문이는 집안에서 충실한 딸이자 언니이자 누나이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두 손, 두 팔 다 들었다. 가끔 집안일도 도왔고 동생들 공부까지 봐주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내가 혜문이를 싫어한다거나 혐오스러워한다고 오해하진 않길 바란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나와 말이 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사실이다. 그나마 혜문이와는 약간의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 도중 졸거나 옆 테이블에 한눈을 팔게 된다. 적어도 혜문이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혜문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든 이상한 짓을 하든 난 언제나 혜문이를 아주 단정한 아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건 어떤 사람의 전체에서 풍기는 일종의 이미지 같은 것이다. 컴퓨터를 켰다. 혜문이와는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혜문, 죽었냐? 지원, 아니, 이렇게 살아있어. 혜문, 내일 영화나 한 편 보는 게 어때? 지원, 내일? 그래. 혜문, 요즘 뭐하고 지내? 통 연락이 안 되어서 말이야. 지원, 그냥 있어. 혜문, 불 끄고, 커튼 닫고, 침대에 누워서 3일 정도. 그렇게? 지원, 염탐했니? 혜문, 너 그거 우울증이야. 지원, 우울증? 글쎄, 아니야. 분명. 혜문, 확실해. 지원,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지? 난 전혀 우울하지 않아. 정말 난 우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봤다면 누구나 우울증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해한다. 혜문, 넌 삶에 대한 의욕이라고는 전혀 없잖아. 넌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지? 지원, 넌 있어? 누구나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의욕에 넘쳐서는 즐거운 상태는 아니라고. 그리고 딱히 좋아하는 게 있지도 않을걸? 모두들 좋아한다고 암시를 걸 뿐이지. 혜문,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와는 달라. 대부분 잠정적으로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 너처럼 대놓고 내팽개치지는 않는다고. 지원, 내팽개친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 순간 난 모든 단어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머릿속이 텅 비고만 것이다. 혜문, 얘기해. 난 내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지원, 그러니까 내 요즘 상태는 텅 비었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 우울하지는 더더욱 않고 우울증은 아니야. 머릿속이 텅 비었다고. 혜문, 감각을 잃었구나. 지원,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계속 이런 이야기해야 해? 난 지쳤어. 머리가 아파왔고 눈이 빠질 것 같았다. 혜문, 난 좀 더 말하고 싶은데. 지원, 멋대로군. 혜문, 넌 많이 변했어. 왜 갑자기 변한 걸까? 지원, 넌 지금 날 시험 중이야. 난 참고 있다고. 그리고 누구나 변해. 달라진다고. 혜문, 아니, 난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넌 좀 별난 구석이 있단 말이야. 우린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어도 서로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지원, 당연한 거야. 누구도 제대로 알 수는 없어. 혜문, 넌 늘 그런 식이야. 다들 너처럼 살지는 않아. 넌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지원, 맙소사. 그 반대야.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 없는데 내가 심각하다니. 내 머릿속은 텅 비었다고. 혜문, 그래, 어쨌든 깊게 생각하지 않길 바래. 지원, 그러고 있어. 혜문,
생각이라는 것이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엉켜서 커지는 법이거든.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과장이 심한지도 알아야 해. 생각의 과장과 그로 인한 생각도 결국에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이 머리만 복잡해진다고 해도 뇌가 움직이는 한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거야. 지원, 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군. 넌 정말 도깨비 같아. 내 머릿속은 분명 거미줄처럼 엉켜있을 거야.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햄은, 알았어. 내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널 생각해서야. 지원, 화나지 않았어. 내 머릿속은 텅 비었으니까. 머릿속이 텅 비었다고 말하고 나니 점점 더 진공 상태로 빨려드는 듯 했다. 햄은, 이제 입학이 보름 남았군. 난 대학에 대해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있어. 지원, 나 역시. 햄은, 그럴 거라 생각했어. 난 곧 기숙사에 들어가.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건 대학이 아니라 기숙사야. 우습지 않아? 꼭 건빵 안에 별사탕을 먹으려고 건빵을 사는 것 같잖아. 지원, 아니, 전혀. 이해할 수 있어. 햄은, 기숙사에 들어가면 12시가 통금 시간일 거야. 그리고 기숙사 내에서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안 될 거야. 또 어떤 게 있을까? 지원, 글쎄, 아마 담배 피우는 것도 안 되겠지. 햄은, 담배는 이미 끊었어. 어쨌든 기숙사는 많은 제약이 따를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집보다는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 부모님이 개방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말이야. 지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 햄은, 그래, 그럴지도. 텅 빈 뇌 속에 이야기들이 입력되자 그것들은 단어끼리 조각나 파편처럼 뇌 수막을 찔러댔다. 지원, 그런데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야겠어. 두통이 조금 있거든. 두통이 점점 심해져 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대로 중지. 다음날 우리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일본 영화인지 우리나라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합작 영화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영화는 괜찮았다. 내용이나 전달하는 바는 모르겠으나 괜찮았던 것 같다. 사실 영화의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주인공이 규포이세였을 거다. 나는 주인공 남자가 달리는 것 밖에는 기억할 수 없었다. 이건 나의 3700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영화에서 배우가 정신없이 달리거나 쫓기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다.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그랬다. 중학교 때 국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여주고 감상문을 써내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는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엉뚱한 과제물을 제출하고 말았다. 저는 마라톤 선수랍니다. 제 다리는 표범처럼 빨라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포레스트 검프도 저보다 빠를 수는 없을 거예요. 100km를 달리고 나서도 집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 전 마라톤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기차 안 판매원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빠른 다리를 그냥 썩힐 뻔했다니까요. 부모님은 저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죠. 제가 홈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모두들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난 마라톤 선수였지. 봤었다면 좋았을 텐데. 다시 달리기에 이미 너무 늙어버렸는걸. 난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 그 공간의 갈림 속에 난 전혀 치우치지 않았어. 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 반응이 어땠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냥 지나쳤던 것도 같다. 이번에 본 영화도 주인공이 영화 내내 달린다. 어떤 부분에서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 열차가 선로 안에 들어오면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살아서 기어 올라오는 것이다. 정말 멋진 장면이었다. 멋지다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내 머릿속이 텅 비었다는 것을 감안하길 바란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정신없이 달린다.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그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 어떤 고민을 하든 그건 내게는 상관없다. 난 정말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나쁘지 않았어. 영화관을 나오면서 혜문이가 말했다. 혜문이와 나의 공통점이다. 절대 좋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았다고 말하면 누군가가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배고픈데 11시가 넘었으니 아침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뭐 먹으러 가자.
우린 가까운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갔다. 나는 달걀과 치즈가 든 샌드위치에 원두 커피를 주문했고 해문이는 치킨 샌드위치에 카페 모카를 주문했다. 샌드위치는 2조각씩 나왔는데 그럴듯하게 보였다. 맛있어 보였다는 말이다. 나도 그걸 주문할 걸 그랬나 봐. 아침부터 치킨은 좀 느끼하군. 이게 먹고 싶으면 바꿔 먹어. 난 아무 거라도 상관없거든. 아니야, 이미 한 입 베어 먹은 걸. 이것도 맛은 괜찮아. 나는 샌드위치를 내려다보고는 커피만 한 모금 마셨다. 영화는 어땠어? 괜찮았어. 그런데 아까 그 장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장면. 해문이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고개를 숙인 채 미간을 약간 찌푸리면서 머리를 헤집고 있었다. 해문이는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 단어들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공 남자에게 이걸 시키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기다려줄 테니까. 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한 바퀴 돌아서 원을 그리도록 말이야. 또 생각이 나지 않는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그게 너의 영역이니 아무도 거기에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난 달리는 장면 밖에 기억할 수 없으니 어쨌든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럴듯한 이야기군.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지? 넌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구나. 해문이는 혀만 차지 않았지 고개를 약간 흔들기까지 했다. 사실이야. 하지만 졸지는 않았어. 단지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야. 넌 하여튼 문제가 있어. 그것도 아주 많이.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얘기 끝나지 않았잖아.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어때? 너랑 이야기하다 보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저번에 부모님이 붙여준 고상한 정신과 의사보다 100배는 기질이 있을 것이다. 알았어. 화나게 해서 미안해. 해문이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도 화난 건 아니었다. 어떨 땐 이런 대화마저 그리우니까. 세상 대부분의 얼간이들에 비하면 이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아니야, 이야기나 마저 해. 그러니까 난 거기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어. 또다시 머리를 헤집고 있다. 생각해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한 바퀴 돈 것이 너의 영역이라고 해. 그런데 폴짝 튀어서 그 영역을 벗어났다고 해봐. 그러면 또 팔을 쭉 뻗어서 한 바퀴 돌게 되지. 내 영역은 전혀 넓어지지 않았어. 그게 함정이라는 거야. 그럴듯한데 그 정도가 아니지. 해문이는 5살짜리 아이가 화단에 있는 개미굴이나 발견한 듯 미소를 지었다. 너 커피만 마시니? 나는 나왔을 때와 그대로인 달걀과 치즈가 든 내 샌드위치를 내려다보았다. 난 아직 나오지 않은 주문을 기다리듯 앉아 있었던 것이다. 먹어야지.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카페인이 너무 많아서 먹고 나면 심장이 마구 뛴단 말이야. 그래도 먹을 때 맛은 괜찮아. 카페 모카는 특히 왼손만 사용해서 샌드위치를 들려고 했는데 모양이 헝클어지고 내용물이 흘러나오려고 해서 오른손으로 잡아야 했다.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좋아. 겨우 한 입 베어 물었다. 가끔 내 말들에 대꾸를 안 해도 좋아. 난 원래 카페 모카처럼 단 것보다는 원두 커피를 즐긴다. 원두 커피를 마실 때도 설탕은 절대 넣지 않는다. 전에 원두 커피에 설탕을 타서 마신 적이 있는데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먹던 설탕물 맛이었다. 넌 정말 고약해. 바보, 천치, 머저리, 병신. 목소리 좀 낮춰. 샌드위치 가게를 나와서 우리는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 살 건 없었지만 별 달리 할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2층에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한 층씩 구경하기로 했다. 맨 2층은 전기 제품들과 주방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주방용품 코너에는 유리 제품들이 별 안전장치 없이 진열되어 있어서 걷는데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니다. 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잖아. 내 말이 정말 정신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란 걸 알겠지? 그렇게 말하고 내 쪽을 보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데 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릇이나 접시들을 막 깨뜨리면서 다닐 법도 한데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거의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 해문이는 나름대로 심각했다. 그래서 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표시이다.
한 바퀴 돌고 우리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얼마든지. 혜문이는 의젓한 어른처럼 말했다. 내 머릿속은 텅 비었어. 그건 전에도 말했어. 알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미안. 계속해. 난 내 머릿속이 텅 비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머릿속이 텅 비었는데도 말이야. 처음에는 가끔씩 누구나 느끼는 우울증 같은 건 줄 알았어. 근데 난 절대 우울하지 않거든. 삶에 의욕이 없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무뎌졌어.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는 아니야. 내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 이런 건 나도 처음이니까. 잠깐, 이야기를 끊어서 미안해. 난 제대로 이해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다른 생각도 안 하고 영화만 봤는데도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뭐 그런 거야? 응, 비슷해.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뇌 속에 들어갔다고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이상하게 생겨먹은 뇌 구조를 통과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거나 이상하게 풀려 해석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뇌에 꼬불꼬불하게 적혀있는 한쪽 끝에 들어가서 그 통로를 타고 그냥 그대로 어떠한 변형도 어떠한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고 혹은 떨려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나와 버린다는 거야. 난 약간 흥분해서 말했다. 말들이 떠올랐을 때 빨리 내뱉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 급해졌다. 혜문이는 생각 중인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입을 꽉 다물었다.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캐주얼 의류가 있는 층이었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은 거야? 아님, 단지 그게 답답한 거야?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 나 역시 뭐라 말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내가 만드는 것 같아. 우리는 여성 의류가 있는 층에서 고개경 소파로 가서 앉았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그래. 관심 있는 걸 찾아봐. 그리고 집중해봐. 모르겠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더는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어. 아니, 내 생각은 달라. 내가 계속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럼 그것에라도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난 약간 피곤함을 느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 상태로 얼마간 있었는데 난 방금 전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렸다. 주하를 처음 만난 건 18살 되던 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서였다. 1학년 때 바로 옆 반이었음에도 같은 반이 되고서야 주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한 번쯤 복도에서라도 마주쳤을 법한데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주하는 입학 때부터 줄곧 1등만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꽤 유명했는데도 말이다. 사실 나는 학교에서 누가 유명하고 공부를 잘하는 집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나란 인간은 도무지 관심거리라고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분명 주하의 이름은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주하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단지 내 무관심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반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고 매치시키는 데에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반 아이들을 무심히 알아가고 있었다. 민정이라 하면 민정이로 알아갔다는 말이다. 주하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주하로 알아갔다. 사실 주하를 처음 만났던 때는 기억해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주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내 문장력이나 표현력을 의심하지는 않길 바란다. 그것들이라면 얼마 전 신문 시사란에 실린 천만 원어치 살은 이라는 다이어트 열풍 기사에 제목을 붙인 기자보다 나오면 낫지 결코 모자라지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내가 주하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주하를 떠올릴 때는 그 기억이 제대로 된 것인가조차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떠올린다 해도 다시 되살려보면 엉망으로 엉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명문이라는 타이틀인을 붙어 다녔다.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 학생들이 우글댔고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인간들 뿐이었다. 물론 다른 학교보다 머리가 좋은 인간들을 찾을 확률은 높았지만 그건 확률에 불과했다. 적어도 주위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 문제만 잘 풀 뿐 다들 바보, 천치, 얼간이, 머저리들이었다. 정말이다. 나는 조용한 편이었다.
확실히 그랬다.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잠을 잤고 수업 시간에는 편하지 않을 만큼 딴짓을 하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항상 시끄러운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나 같은 인간은 보통 교실 한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정석인데도 말이다. 그때 내 짝은 우리 반 반장이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반장이었을 거다. 첫날부터 내 짝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꽤 시끄러운 무리를 형성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무리들의 이야기에 끼게 되었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무리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또 시끄러운 무리에 속한 것이다. 내 짝은 거의 자동적으로 반장이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반장이었다고 했다. 반장은 좋은 아이였다. 머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정말 좋은 아이였다. 반장과 주아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다. 그래서 그 둘은 아주 친했는데 꾸며지지 않은 친밀감이었다. 그래서 나는 반장을 통해 주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주아는 평범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주아의 모습은 이게 전부이다. 평범한 키에, 평범한 성격에,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눈빛에, 평범한 목소리에, 평범한 말투를 가졌다. 그리고 늘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었는데 아마 그 양이 엄청났을 거다. 수업 시간에는 자주 졸았던 것 같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지적받는 일은 없었다. 정말 영리했다. 나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책은 몇 번이고 읽었다. 그때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몇 개월간 그 책만 읽고 있었다. 언제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늘 새로운 느낌이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대체로 그랬다.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어떤 일로 감독을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실은 약간 소란스러웠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한 학교라 해도 선생님만 빠지고 나면 그랬다. 물론 몇몇 공부하는 애들도 눈에 띄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잠이나 잘까 하다가 책을 읽기로 했다. 또 그 책 읽고 있네. 주아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다. 주아는 내 대각선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응. 나는 자세를 옆으로 들었다. 너도 읽었겠지. 물론, 전에. 나도 그 책에 한동안 빠져 있었어. 그 책은 한 번 읽으면 다른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돼. 헤어나는데 한참이 걸리지. 그런 것 같아. 나는 책 표지를 살짝 접어 보이며 멋쩍게 웃었다. 담임도 없는데 우리 나갈까? 좋지. 그렇지 않아도 지겨웠거든. 이런 날에는, 아니, 언제라도 누군가 빌미만 제공해 준다면 야간 자율학습은 매일이라도 빼먹을 수 있었다. 책을 덮고 나는 내 옆에서 너무나도 편히 자고 있는 반장을 눈으로 가리켰다. 깨워. 일어나서 우리가 없으면 우울할 거야. 나는 너무도 편히 자고 있어서 깨우기 미안한 반장을 흔들어 깨웠다. 반장은 별말 없이 우리를 따라 나섰다. 어디 가는데? 반장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내 방, 우리 방 언니, 오늘 경시대회 나가서 나 혼자야. 기숙사는 우지 학생을 위한 곳이었지만 전교 10등까지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나에게도 역시 이런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나는 단체 생활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기숙사까지 가는 정상적인 길은 수위 아저씨나 감독 선생님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돌아가는 길은 연못을 지나 체육관을 끼고 돌아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가야 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다. 그래도 걸을 만은 했다. 나는 연못을 지날 때 마치 호수 공원을 지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달빛의 연못에 비춰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못은 낮에만 보았기 때문에 밤 풍경이 이렇게 멋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낮에는 단지 잠깐 휴식을 취하는 정도였지 연못 그 자체를 감상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잘 꾸며진 휴식처일 뿐이었다. 학교 연못은 지난번 교장이 은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이다. 그 교장은 우리 학교를 아주 자랑스러워했으며 떠나기 전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다. 덕분에 우리는 여름에는 찜통 속에서 헥헥대야 했고 겨울에는 닭살을 문지르며 추위에 떨어야 했다. 연못에 든 비용 때문에 냉난방 기구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저번 교장을 증오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짜증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밤에 이곳을 지나게 될 줄 알았다면 그 교장에게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뽑아줄 수 있었다. 이런 밤에 이 연못 앞을 주하와 반장과 함께 지나고 있다는 것이 흐뭇하기까지 했다. 확실히 나는 감상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체육관 옆에는 내 가슴까지 오는 돌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내가 입학하기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했다. 학교가 오랜 전통이 있긴 했지만 이런 돌탑이 있을 줄이야. 탑 이름은 특이하다 못해 희한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탄견계사북멸황탑이었을 거다. 그 탑에 대한 소문은 하나같이 수수한 것들이었는데 어느 학교에서나 흔히 있는 이야깃거리 정도였다. 그 소문들이란 대충 이런 것들이다. 선배 중 누군가가 공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고 그 선배가 학교의 귀신이 되어 떠돌자 그 혼령을 달래기 위해 쌓았다는 것. 또 선배 중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묻고는 돌탑을 쌓았다는 것. 그 외에도 돌탑에 관한 이야기는 많았다. 난 이 탑 옆을 지날 때면 왠지 오싹하더라. 반장이 발장을 낀 채 몸을 떨었다. 그런 소문은 어디나 흔히 있는 거잖아.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사실 나도 늘 이 돌탑이 깨름칙했다. 그거 다 헛소문이야. 저 탑 우리 엄마가 친구들이랑 쌓은 거래. 점심시간에 한두 개씩 쌓은 거야. 탑 이름은 친구들 별명에서 한자씩 딴 거고. 야, 김주하. 그걸 왜 이제 말하냐? 언니 떨었잖아. 반장이 주하의 목을 발로 조르는 신용을 했다. 학교에 한두 가지 그런 괴담 떠도는 거 재밌잖아. 난 그냥 그런 게 계속 유지됐으면 해서. 너네 엄마도 우리 학교 출신이시니? 30년쯤 전이겠다. 엄마는 내가 이 학교에 오는 걸 반대하셨어. 내가 고집해서 오기는 했지만. 왜? 그럼 어디 가기를 바라셨는데? 모르겠어. 그냥 이 학교만 아니면 하셨으니까. 난 그때 주하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아니, 그때 주하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주하의 방은 흔히 볼 수 있는 기숙사 방이었는데 난 그냥 주하의 방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 역시 주하가 있기 때문에 방이 물들어 버린 그런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 방을 자세히 기억해내지는 못한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 방의 구석구석이 아니라 단지 그 방의 이미지뿐이기 때문이다. 주하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차가운 맥주를 3캔 가지고 왔다. 마실 줄 알지? 난 고개만 끄덕였다. 많으니까 더 필요하면 말해. 전교 1등 방은 맥주를 쌓아놓고 마셔도 안 걸리는구나. 그러게 지금까지는 안 걸리고 있네. 걸려도 상관은 없지만 말이야. 나는 갈증이 났던 터라 금세 한 캔을 들이키고 또 하나를 땄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빈 캔들이 제법 수북이 쌓였다. 약간의 취기가 돌고 속이 훈훈해지는 게 왠지 모를 푸근함까지 느껴졌다. 술을 마시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되는 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의 기억이 드문드문 엉성하게 엮여져 있는 것을 보면 꽤 취했었나 보다. 반장이 잠들고 주하는 혼잣말인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 역시 정확히 기억해낼 수 없다. 빨리 30살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내 생활은 아무래도 좋아. 어떻게 채워지면 어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깜박 잠이 들었다. 기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이런 음악을 틀다니. 새마을 운동회나 어울릴 듯한 음악이 기숙사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반장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소리였다. 겨우 눈을 떴을 때 방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주하가 깨어 있었다. 그 요란한 소리에 깼는지 원래 잠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제의 흔적을 돌이켜 볼 수도 없게 방은 말끔했다. 창가에 그림자로 서 있던 주하가 커튼을 걷었다. 순간 빛이 막힌 물고가 뒤냥 일순간에 쏟아졌다. 빛과 함께 주하의 모습은 실루엣으로 변했다. 일어났니? 기상음악이 시끄럽지? 난 지금 아침 제조하러 가야 하는데. 더 자. 5분 정도만 참으면 이 소리도 그치니까. 아니면 애들 많아지기 전에 씻든지. 더 자야겠어. 체조하기에 피곤하지 않아? 별로. 난 피곤한 걸 잘 모르거든. 아침 제조에 빠지면 벌점 있어. 갔다 올게. 그렇게 주하의 실루엣마저 빛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어제 술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을 누워있다가 샤워장으로 갔다. 따뜻한 물줄기를 맞고 있으니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다.
조금 지나자 아침 제조를 끝낸 기숙사생들이 샤워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같은 밤 지영이도 있었다. 안녕,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다. 온몸에 거품을 묻힌 상태로 웃으며 내가 먼저 말했다. 그래, 조금 부끄러운데, 아참, 너 어제 반장이랑 주하 방에서 잤지? 주하 아직 자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아침 제조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사감이 벌쩍 매겼다고 전해줘. 어? 순간,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해졌다. 어? 그리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빨리 거품을 헹궈내고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는 반장만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급히 반장을 깨웠다. 주야가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주야가 없어지다니. 사라졌다고. 아침 제조 같겠지. 입학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온몸의 기운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렇게 아침 체조를 하기 위해 나간 주아는 사라졌다. 그냥 공백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앞과 뒤는 어떤 식으로 채워져 갔을지 모르나 18살의 주아는 공백이 되었다. 그 공백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여 어느 누구 하나 대단히 여기지 않았다. 반장과 나는 며칠간 이곳저곳으로 불려 다녀야 했고 그 일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어떤 식으로 잊혀가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반장과 나는 고3이 되었다. 반장과 나는 또 같은 반이 되었고 반장은 또 다시 반장이 되었다. 주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반장과 나뿐인 듯 했다. 어느 누구도 주하를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듯 여겨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호밀밭의 파수꾼을 입지 않았다. 나는 가끔씩 30이 된 주하를 떠올려 보았는데 주하의 나이의 흐름을 어렴풋이나마 받아들이게 되었다. 누구나 같은 시간의 흐름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공백과 함께 나이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 주하는 그렇게 30이 되었을 것이다. 학교 밑에는 늙은 여우와 바보 같은 장사꾼들 뿐이었다. 나는 늙은 여우에게 걸려서 8천만 원의 12평짜리 원룸을 얻게 되었다. 8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나에게는 운 좋게도 8천만 원은 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부모님이 있었다. 집을 계약하고 이틀 후에 이사를 했다. 입학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혼자 있고 싶었다. 내가 얻은 집은 새로 지은 5층짜리 원룸 전용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그리고 호텔식 엘리베이터까지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집 안에는 침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갖춰져 있었다. 내가 이사를 할 때 가져간 것은 옷가지들과 화장품, 세면도구 그런 것들 뿐이다. 누가 봤으면 수학여행이나 가는 줄 알았을 거다. 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가겠다고 말하려다 말았다. 엄마가 이미 차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내가 혼자 가겠다고 했다면 엄마는 그러라고 했을 거다. 그건 엄마에게나 나에게나 슬픈 일이다. 짐을 뒷자리에 올려놓고 보조석에 앉았다. 엄마는 약간 피곤해 보였다. 내가 차에 탈 때 손을 이마에 짚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다. 차가 달리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게 불안한 건 아니었다. 난 줄곧 밖을 보고 있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있을 때 밖을 보고 있으면 지겹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밖의 풍경이 기억에 남는다거나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보고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는 것이다. 잠시 후 엄마가 CD를 틀었는데 여자란 다 그런 것이라는 오페라 음악이었다. 이건 내가 12살 때,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기 3일 전 미국에서 봤었다. 나는 5년간 미국에 살았었다. 그때 대부분의 내 나이의 아이들은 지겨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나는 공연 내내 그것에 집중했다. 난 다른 아이들보다 영리했을 뿐만 아니라 조숙하기까지 했었나 보다. 특히 도라벨라가 좋았다. 도라벨라 역의 성악가는 선이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그녀가 살짝살짝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냈다. 나는 그 몸짓 하나하나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내용은 엉터리였지만 공연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아니, 도라벨라가 그랬다고 하는 게 정확할 거다. 노래는 피오르들리지가 더 잘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잘하는 것과 매력적인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피오르딜리지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라 한다면 도라벨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옆에 다가와 한 사람에게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도라벨라 부분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나 역시 그 기립박수 무리에 있었다. 거의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릴 뻔했다. 12살짜리 소녀가 기립박수를 친 것이다. 그것도 혼자 감상에 젖어서. 나는 잠깐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단지 조금 두통이 있다는 것밖에는. 지원아, 엄마는 20살 때가 잘 떠오르지 않아. 기억에는 있지만 그건 이미 그때 기억이라고 할 수 없지. 엄마가 다시 이 말을 짚었기 때문에 두통이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리 나쁘지 않아. 하나씩 정돈되어 가는 느낌이거든. 역시 지금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20살 때와는 달라. 알게 될 거야. 엄마의 이야기는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 모든 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야.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인테리어 역시 훌륭했다. 정말 다 좋은 것이다. 잠시 기운 없이 앉아 있었다. 우울해지려 했던 것도 같은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다시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이다. 오랜만에 푹 잤다. 낯선 곳인데도 숙면을 취했다. 눈을 떴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난 무슨 투성이의 인간이다. 만약 어느 누군가 어떤 일관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 행동에 대해 상당한 경의를 표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보, 천치라고 모욕을 쥐어버릴지도 모른다.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팠다. 어제 이사를 하고 점심때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시켜 먹을까도 했지만 낯선 곳이다. 아는 음식점 번호가 없다. 그건 꽤 괜찮은 기분이었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허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아침을 먹기로 했다. 빈폴 남색 면바지에 베이지색 더플 코트를 입고 버버리 갈색 체크 목도리를 둘렀다. 그리고 머리를 묶고는 폴로 남색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구두는 챔버로 갈색 웰트화였을 거다. 내가 가진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다. 나는 태어날 때도 이름 있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의사에게서 태어났을 거다.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 아침 메뉴를 주문하고 밖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음식은 주문한 지 5분도 안 되어서 나왔다. 토스트 2장, 치즈 반장, 베이컨 3장, 에그 스크램블 조금, 햄 1줄, 감자 샐러드, 커피가 나왔다. 종류는 많았지만 양이 그리 많은 건 아니었다. 10시가 조금 못 된 시간이었을 거다. 학교 앞 거리에는 방학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다. 모두 별 일 없다는 듯한 표정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문제들을 상상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짓을 한 거다. 저기 작고 마른 남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드물다는 것에 은근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 긴 생머리에 흰색 여성스러운 니트 가디건을 걸친 여자는 남자들에게만 친절하다고 주위 여자들이 씹어대는 데에 민감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저기 힙합 바지에 딱 붙는 스포츠 점퍼를 입은 여자는 어젯밤 선배와 술을 마시다가 주사를 부린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입맛이 떨어졌다. 그래서 토스트 반장과 치즈만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리고 그 기분 그대로 커피를 마셨다. 밖으로 나왔는데 잠시 멈칫했다.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야 할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듯 했다. 해가 있긴 했지만 날은 꽤 추웠다. 아니, 아주 추웠다. 그냥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서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홍차를 한 잔 마실 생각이다.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자 찬 공기가 온몸에 쫙 퍼졌다. 쌀쌀한 바깥 공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러웠다. 생각대로 우선 보일러를 높이고 물을 끓였다. 금세 집안은 따뜻해졌고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듯했다. 그리고 게임이나 할까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했는데 단순한 게임이긴 했지만 내가 좀처럼 잘 할 수 없는 게임이었다. 거의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 게임의 무기는 물방울뿐이다. 물방울에 갇히면 안 된다. 물방울 속에 갇혔을 때 상대방이 터뜨리면 죽고 자기 편이 터뜨리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물방울을 쏘고는 상대편만 갇히게 하고 자기는 도망쳐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물방울을 쏘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쏜 물방울 속에 번번이 갇히고 마는 것이다. 전에 해문이와 같은 편으로 게임을 할 때는 거의 모든 게임을 이겼다.
나는 한쪽 구석에 박혀있거나 상대방을 피해 다니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혜문이가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혜문이는 이 게임에 아주 능숙했다. 정말 잘했다. 나는 곧 게임에도 흥미를 잃어버렸다. 메신저에 들어가서 혜문이와 이야기나 할까 했는데 혜문이는 접속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전화로 연락할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메일을 보내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 제목, 나야, 엉망이야. 난 어제 이사를 했어. 집은 꽤 좋아.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거든. 사실 어제 이것 때문에 잠깐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어. 그리고 저번에 너와 같이 본 영화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공이 지하철 선로에서 달리는 장면은 멈췄던 것 같아. 나 역시 그렇게 달리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발로 원을 그리는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어. 나중에 비디오로 나오면 다시 빌려볼 생각이야. 내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보고 싶어졌거든. 아까 전에는 잠깐 동안 내가 어릴 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부터를 말하는 거야.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떠올리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비 오는 날 너와 우산도 쓰지 않고 운동장에서 흙을 파내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어. 아마 댐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때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때는 땅만 파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이것도 떠올랐어. 하루는 운동장에서 흙을 파내고 있었는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땅을 팠는지 모르겠군. 꽤 깊이 팠다고 생각했어. 아마 팔꿈치까지도 안 들어가는 깊이일 거야. 그런데 순간 땅 파기를 그만둬야 했어. 계속 파다 보면 아프리카라도 나올 것 같았거든. 난 꽤 깊게 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아프리카가 나오는 건 설레기도 했지만 왠지 조금 두려웠거든. 그래서 아프리카를 나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날은 너무 깊게 파서 내일로 미뤘던 거야. 그리고 흙으로 구멍을 덮기 전에 그때 끼고 있던 플라스틱 반지도 함께 넣어두었어. 아프리카인이 나타나면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야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보니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 기분 상태가 별로였나 봐. 아니면 정말 무료이거나. 아참, 기숙사에는 들어갔니? 어떤지 궁금해. 기숙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있는 기숙사는 정말 궁금해. 난 지금 막 내 기숙사 생활을 떠올리고 있는데 말해도 되겠지? 내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되더라도 말이야. 내 기숙사 방은 볕이 아주 잘 들어와. 커튼을 젖히면 방의 대부분을 빛으로 덮을 수 있을 정도야. 내 방에는 2층 침대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방을 쓰는 거지. 침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정해. 그리고 침대 반대편에는 나란히 책상이 두 개가 있어. 나무로 된 건데 꽤 넓고 깨끗해. 내가 쓰는 건 창에서 가까운 쪽이야. 그리고 책상 위에는 스탠드가 하나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 지우개 가루 하나 안 떨어져 있는데 넌 책상을 걸터하는 정도의 용도로 생각하고 있나 봐. 끝까지 읽어줘. 책상 옆에는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도 하나 있어. 최신형은 아니지만 쓸만해. 그리고 책상 위에는 3칸짜리 붙박이 책꽂이가 있어. 거기에 책은 보이지 않는군. 넌 책 자체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사물함에 넣어두고 다니나 봐. 아니면 시험 기간에만 도서관에 책들을 빌려보든지. 어쨌든 책꽂이를 살펴보면 맨 오른쪽에는 티백 녹차와 커피가 나란히 한 통씩 놓여 있어. 커피 잔도 함께. 가운데 칸에는 음악 CD가 가지런히 꽂혀 있네. 그리고 맨 왼쪽 칸에는 화장품들이 있어. 파우더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아. 단지 기초 화장품들과 바세린 정도야. 반면에 내 룸메이트 책상은 책꽂이에도 책상 위에도 온통 책으로 쌓여 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책상에서 절대로 공부하지 않아. 아니 할 수가 없어. 책이 너무 많이 쌓여서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치울 엄두도 나지 않거든. 그리고 침대 아래쪽에는 큰 옷장이 하나 있는데 두 칸으로 되어서 내 룸메이트와는 별도로 쓸 수 있어. 옷장 안도 지나칠 만큼 깨끗해. 밑에 신발 상자라도 쑤셔 넣지 않았다는 말이야. 반면 내 룸메이트는 온갖 잡동사니를 다 쑤셔 넣었어. 그 아이는 아마 지퍼도 제대로 잠그지 못할 정도로 책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그것도 모자라서 책을 한가득 안고 다닐 거야. 게다가 밥 먹을 때도 가방을 등에 메고 팔에는 보조 가방이 흘러내리는 채로 식판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걸? 그리고 말이야.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내 방은 볕이 정말 잘 들어와. 부러울 정도야. 책상과 침대 사이에 빈 공간은 빛이 다 차지하고 있어. 하지만 왠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군. 그건 빛의 공간이야. 내 영역은 침대와 책상뿐이니까 잘 피해 다녀봐. 기숙사는 아침 7시 반경에 기상벨이 울려. 하지만 넌 6시쯤에 일어나지.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야. 아마도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나서 낀 건지도 모르지. 널 놀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리고는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씻을 거야. 내가 씻고 돌아와도 다른 사람들은 깨지 않았어. 넌 내 침대에 걸터 앉아서 내 침대는 1층이야. 귀에 이어폰을 꼽지. 아침 출근자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거야. 아마 요즘 유행하는 팝송이 나올 거야. 조금은 신나는 어쩌면 교통 정보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걸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는 정말 감이 안 잡혀. 어느 누구도 내 생각을 알아낼 수는 없을 거야.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니야. 얼마 후 기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그러면 넌 빗들을 살짝 피해 책상에 기대 서서 신문을 읽어. 내가 신문을 읽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씻으러 가거나 가방을 챙기고 있겠지. 내 룸메이트 역시 그래. 허둥지둥 늦었다면서도 방에 있는 책은 모두 들고 나가거든. 하지만 넌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신문만 읽고 있어.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보다 아주 태평하게 말이야. 여기까지가 내 아침 시간에 기숙사에서의 모습이야. 잠깐 생각이 마비됐나 봐. 내 기숙사 방은 기막힌 볕에 들어와 있고 너는 신문을 읽고 있고 기숙사 방 안은 정적 그 자체야.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내 방에는 밤인데도 빛이 들어와. 기가 막히게 뻗어 있군. 내 방은 24시간 빛이 침대와 책상 사이를 채울 거야. 아니면 그 공간은 사라질 테니까. 어때? 기숙사에는 들어갔니? 아직 안 들어갔다면 내 이야기들과 비교해봐. 그리고 답장 줘. 난 꽤 무료하거든. 난 메일을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메일을 받지 못했다. 결국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날 나는 학교를 다니지 1년째 되는 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 아무래도 귀찮은 일이다. 첫 수업부터 전공이었는데 나는 조금 늦어서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다. 내게 어울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상태였는데 교수가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분위기는 삼엄하다 못해 졸리기까지 했다. 계속해서 교수는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 역시 전쟁터에나 나온 줄 아는 듯 했다. 우스운 건 그 순간에도 나는 졸았다는 것이다. 대학 생활은 참을만 했다. 언제나 사람들의 귀퉁이에 있었기 때문에 딱히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수업에도 열심히는 아니지만 성실히 출석했고 학과 모임에도 비교적 자주 나갔다.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학기 동안 내가 대학 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인간들과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라치면 농담 따먹기로 이야기를 끝내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을 자신의 속내인 양 내놓았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난 살짝 졸거나 옆 테이블을 힐끔거렸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생각까지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고등학교 때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한참 선배들마저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정년퇴직에 가까운 교수들마저 그랬다. 사실 요즘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다. 내 자신 그대로는 혼란이라 말라 할 수 없다. 난 그대로 비어있으니까. 하지만 외부와 교차되고 내 밖의 것에 대해 끊임없이 혼란을 가져야 한다. 내 외부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무기력증이 또다시 찾아왔다.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도 마찬가지라. 계속 그런 상태였는데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난 내가 살아가는 게 습관 같은 거라고까지 여겼다. 도무지 어떤 것에도 아무 느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1교시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섞여 가는 것이 싫어서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 시간에는 30분만 일찍 나와도 학교 앞은 한적했다. 공기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연구 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산책로로 적당한 곳이었다. 산책로라고 해봐야 양쪽 인도 사이에 시커먼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다. 그냥 한적한 인도라고 해두자. 나는 눈을 감고 걷기로 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졸 것 같아서 그랬을 거다.
걸음을 멈추고 시야가 닿는 곳까지 쭉 내다보았다. 앞으로 50m 정도는 별 걸림없이 갈 수 있겠다. 눈을 감고 걷기 시작했다. 눈을 뜨고 걸을 때보다는 편안했다. 그런데 몸이 자꾸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다.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가는 도로에 빠질 텐데 말이다.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 왼쪽으로 힘을 주었다. 그런데도 몸이 자꾸만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왼쪽에 힘을 주었는데도 소용없었다. 그때 내 오른쪽으로 자전거가 한 대 횡하니 지나갔다. 내가 오른쪽으로 자꾸만 쏠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나는 왼쪽 벽에 처박히는 줄 알았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갈 때 차림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반장이 떠올랐는데 그뿐이었다. 만나고 싶다거나 통화를 하고 싶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담당 교수에게 메일을 한 통 받아야 했다. 내가 학교를 가다가 돌아온 날이 전공 시험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 과목은 유기화학이었는데 한 학기에 무려 시험을 4번이나 봤다. 그날은 두 번째 시험이었을 거다. 제목, 유기화학, F 처리되었네. 난 분명히 시험은 꼭 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게다가 출석부를 봤더니 결석과 지각을 밥 먹듯 했더군. 마칠 때도 출석을 불렀다면 자네의 불성실 횟수는 더 늘어났을 거야. 그런데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시험에서 자네가 1등을 했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은 상당히 유감이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내 방에 찾아오거나 메일로 이유를 말해주게. 하지만 자네의 불성실로 미루어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는군. 젊은 시절의 방황이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필요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자네 같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건 나중에 헤어나지 못할 만큼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자리는 남겨두길 바라네. 어찌되었건 이번 학점은 F 처리되었으니 내년에 또 보도록 하지. 이런 건 어찌됐든 좋았다. 그리고 나는 잠깐 엄마가 한 말을 떠올렸는데 이 모든 건 네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야.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다. 정말 시답지 않는 소리였다. 제목, 네, 유기화학, F 처리되었네. 안녕하세요. 화학과 1학년 이지원입니다. 학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날은 몸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교수님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니까 너그럽게 생각해주세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수업은 내년에나 다시 들을 수 있겠군요. 내년에는 수업에 성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불성실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서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잠시 후 너무 성급하게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교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실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난 정말 다음 해에나 교수님을 다시 뵙고 싶었다. 혜문이를 다시 만난 건 거의 1년 만이었다. 예고도 없이 불쑥 혜문이가 학교로 찾아왔다. 우리는 학교 앞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들어가 크림 소스가 잘독 끼얹어진 스파게티와 치킨 샐러드를 주문했다. 그리고 별말 없이 음식을 먹었다.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혜문이와 나의 1년간의 공백은 책상과 침대 사이의 빛의 공간처럼 당연한 공간이 되었다. 얼마 전에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봤는데 알파치노가 자살을 하려고 총을 머리에 들이대고 있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거지. 알파치노가 말해. 나에겐 삶이 없어. 나는 오직 어둠 속에 있어. 그러면 다른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알파치노를 말리기 시작해. 그러면 알파치노는 말하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대봐. 그때 젊은 남자는 울먹이며 말해. 하나가 아니라 둘을 말하겠어요. 당신처럼 탱고를 그렇게 멋지게 추고 페라리를 잘 모는 사람은 충분히 살 자격이 있다고요. 당신이 실수해도 그냥 계속하면 돼요. 탱고처럼.
해문이는 말이 끝나자마자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깍지를 풀고 포크를 집었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리 심각할 것도 중요할 것도 없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내 해문이가 말한 것들을 곱씹고 있었다. 사실 넌 멋진 구석이 있어. 그것도 아주 많이. 나는 잠깐의 정적을 깨고 말했다. 그리고 한쪽 입으로 웃어 보였다. 근데 난 아직 20살이야. 우습지 않아? 20살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하다니 말이야. 해문이는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해문이는 확실히 전과는 달라 보였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대학생이 되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다가 해문이 머리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굴에 살도 조금 빠진 듯 했다. 자세히 보니 눈매와 깊이도 달라진 것 같았다. 그 깊어진 눈은 조금은 다른 것들을 보아온 듯 했다. 1년의 시간은 해문이에게도 지나갔던 것이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해문이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카페 모카를 주문했다. 내가 보고 싶었고 너와의 대화들이 그리웠노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말들이 1년간의 공백을 각인시킬까봐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사정없이 총질을 해댔다. 내 몸 구석구석에 종아리 박혔고 나는 아파서 슬퍼서 바닥을 질질 기었다. 곧 그것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내 안의 모든 마디가 끊어져서 저려왔다. 심장을 움켜쥐고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다. 내 울음은 터져 나오지 않고 속에서 큰 울림으로 나를 조여 흔들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반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반장은 오지 않았다.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나 내게 그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다. 아마 그랬을 거다. 바닥을 뒹굴면서 미친 듯이 흐느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다. 내 느낌은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았다. 난 갑자기 토할 것 같았다.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해댔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여전히 종아리 박힌 곳이 아팠다. 총알들을 빼내지도 그냥 두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고통은 점점 더 커졌다. 그때 내 앞에 누군가 있는 것이 보였는데 눈물로 범벅이 되어 흐릿하게 그 형체만 볼 수 있었다. 난 그 형체를 올려다봤다. 가슴이 너무도 저려왔기 때문에 그 형체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져 빛의 실루엣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데 그건 꿈결같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아픔은 길지 않아. 나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넌 너를 이해해야 해. 내 고통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소리까지 내며 엉엉 울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냥 아무렇게나 처박혀 울어댔다. 머릿속에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직 가슴 속은 차올라서 꽉 막혀 있었다. 울음소리는 자꾸만 더 커졌다. 고통이 잦아들고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침대 아래에 뒹굴어져 있었다. 눈을 뜨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움직이려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다. 눈 뜨는 방법도 움직이는 방법도 모두 잊어버렸다. 기억하려 했다. 어떤 것이라도 기억하려 했다. 내 이름이라도, 내가 있는 곳이라도,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그라져 있다는 것도, 내 방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을 있었는데 얼마간을 있다는 걸 느끼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 내가 나라는 걸 기억해냈다. 그 뒤는 좀 더 쉬웠다. 누워있다는 걸 기억해냈고 힘이 빠져 오그라져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심장을 움켜쥔 손을 풀었다. 또다시 기억하려 했다. 왜 오그라들었는지 왜 기억할 수 없었는지. 하지만 기억에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고통의 흔적들이 조금 느껴질 뿐. 그뿐이었다.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였다.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일 뿐이다. 해문이는 학교에 남아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문이의 시간의 흐름이고 취직을 하고 기업의 일원이 된 것은 나의 시간의 흐름인 것이다. 내일이면 북경지사로 떠나 2년간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30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북경이라 해서 별다를 것은 없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들이 이미 북경에 들어와 있고 그 변화는 단지 북경의 시간의 흐름일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흐름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북경에서 살아갈 곳, 살아갈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북경 왕부정거리의 호텔에서 당분간은 머물기로 했다. 이곳은 일찍이 황실의 저택이 있던 곳으로 황실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왕부정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북경은 시간의 흐름에 나이를 먹었지만 살아온 흔적만은 어떤 식으로든 딱지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잠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후 완부정의 밤거리로 나갔다. 저녁을 먹든 구경을 하든 그래야 할 것 같았다. 화려한 불빛과 생기 넘치는 상점들, 북경의 첫 느낌은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다. 어쨌든 난 지금 한국을 떠나오느라 조금은 지쳐있고 영양분이 필요했다. 길거리에 서서 전갈 튀김을 집어들었다. 우적우적 전갈을 씹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불가사리 꼬치를 집어든다. 기름에 튀겨진 불가사리가 하늘의 별처럼 반짝 빛난다. -10월 26일 전갈자리 서른의 지원. 그날의 실루엣처럼 주화가 실루엣으로부터 나타난다. 서른의 주화는 지금 내 옆 북경의 완부정 거리에서 불가사리를 들고 전갈을 씹고 있는 내 옆에 서 있다. 18배서 서른. 주야와 나는 같은 공간에서 서른을 맡고 있다.